여러분, 이 시각을 기점으로 중동의 안보 지형은 지난 5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단행한 에픽 퓨리 작전은 단순한 공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전역의 핵심 군사 기지와 핵시설 42곳을 동시에 타격한 대규모 정밀 폭격이었습니다. 작전 개시 단 1시간 만에 이란의 방공망은 80% 이상 무력화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한 지휘부의 60% 이상이 이번 공습으로 소멸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폭발하며 국제 유가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배럴당 $115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산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파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작전의 핵심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이란의 탄도, 미사일 생산 능력과 농축 우라늄 저장고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공습에 F-35 스텔스 전투기와 B-22 폭격기를 투입했습니다. 이란이 자랑하던 S-300과 S-400 방공 시스템은 미국의 전자전 공격 앞에 무용지물로 전락했습니다. 테헤란 외곽의 파르친 군사시설과 나탄즈 핵시설에서는 거대한 불기둥이 관측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수개월 전부터 이란 지도부의 동선을 정밀 추적해왔습니다. 하메네이가 머물던 은신처는 벙커버스터 미사일에 의해 정확히 관통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타격을 넘어 한 국가의 통치 시스템을 마비시킨 초유의 사태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이번 공습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가장 압도적인 화력을 쏟아부은 작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을 선언하며 이라크와 시리아 내 미군 기지를 향해 수백 발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다층 방어 체계와 미 해군의 이지스함에 의해 대부분 격추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충돌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유가는 이미 상승 랠리를 시작했고 전 세계 공급망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부에 따라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정학적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경제 주체의 생존이 걸린 실전 상황입니다. 사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전투기를 공급받는 중동 내 유일한 혈맹이었습니다. 당시 이란의 팔레비 국왕은 서구화 전략을 추진하며 이스라엘과는 석유화 정보를, 미국과는 군사적 패권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혁명 직후 집권한 하메이니 정권은 이 관계를 180도 뒤집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은 미국 외교 역사에 444일이라는 치욕적인 기록을 남겼으며 이는 양국 간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이란은 미국을 거대 사탄으로,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으로 규정하며 국가적 증오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들의 적대 관계는 단순히 종교적 신념의 차이를 넘어 생존을 건 전략적 대결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혁명 수출이라는 명목 아래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가자지구의 하마스 등 대리 세력을 육성했습니다. 직접적인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저비용 고효율의 비대칭 전술을 구사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보기관 모사드를 투입해 이란의 핵개발을 방해하는 사이버 공격과 정밀 암살 작전을 수십 년간 이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의 숨통을 조이던 이 그림자 전쟁은 시간이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졌으며 결국 2026년 현재의 직접적인 본토 타격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양국의 군사적 지출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란은 경제 제재 속에서도 GDP의 상당 부분을 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쏟아부었고 이스라엘은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며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서로를 파괴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지독한 공포의 균형은 양측을 타협 불가능한 평행선으로 내몰았습니다. 미국 또한 중동 내 에너지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이란의 팽창을 억제해야만 하는 지정학적 숙명을 안고 이 갈등에 깊숙이 개입해왔습니다. 50년간 쌓인 이 독한 원한의 에너지는 이제 단순한 외교적 수사로 해결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이라는 절대적인 칼자루를 손에 쥐기 전에 판을 깨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의 방아쇠를 당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란의 핵 개발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인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란은 이미 408kg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핵폭탄 9개를 즉시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며
농축도는 무기급인 80%에 육박합니다. 이스라엘의 판단은 냉혹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더 허용한다면 이란은 북한과 같이 핵을 앞세워 국제사회를 압박하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굳히게 됩니다. 일단 핵이 완성되면 그 이후의 군사적 옵션은 사실상 소멸하며 중동의 안보 주도권은 영원히 이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공포가 이번 작전의 실질적인 동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이라는 절대적인 칼자루를 쥐는 순간 중동의 전략적 균형이 100% 붕괴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핵을 보유한 이란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이나 미국의 경제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이란이 보유한 탄도 미사일 기술과 결합했을 때 그 파괴력은 중동 전역을 넘어 유럽과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타냐후 정부는 이를 이스라엘 국가 존립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외교적 협상이나 제재로는 더 이상 이란의 핵 시계를 멈출 수 없다는 명확한 지표가 도출되자 이들은 핵시설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선제적 타격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미국 역시 2026년 현재를 이란의 핵 야욕을 꺾을 마지막 기회로 보았습니다. 이란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경제난과 민심 이반으로 정권의 결속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또한 이란의 팔 역할을 하던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수장들이 잇따라 제거되며 대외의 영향력이 급격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중국 역시 경제적 실리 때문에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꺼리는 지금이 이란의 척수를 끊어놓을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계산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인류는 핵무장한 이란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을 상수로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핵시설의 파괴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란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거대한 포위망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더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적 재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공습에서 보여준 핵심 전술은 이른바 문어 머리 전략의 실전판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란은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지구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는 대리 세력을 앞세워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이들과 국지전을 치르며 문어 다리를 자르는 데 막대한 자원을 소모했지만 몸통인 이란이 살아있는 한 다리는 언제든 다시 자라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학습했습니다. 2026년의 공습은 더 이상 주변부의 대리인들과 소모전을 벌이지 않고 모든 위협의 명령 센터이자 자금줄인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해 근본적인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독트린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란은 이라크와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지정학적 통로를 통해 물자와 무기를 공급하며 이스라엘을 포위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을 통해 이 보급로의 핵심 거점들을 정밀 타격함과 동시에 테헤란 내부의 은신한 혁명수비대 지휘부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다리를 공격하는 대신 머리를 타격함으로써 전 지역에 흩어진 대리 세력들의 지휘 통제 체계를 일시에 마비시킨 것입니다. 이는 이란이 가진 비대칭 전술의 근간을 흔드는 동시에 이란 정권이 자국 영토조차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심리적 효과를 노렸습니다. 실제로 이번 작전에서 이스라엘은 모사드의 정밀 첩보를 바탕으로 이란 내부에 들어온 제조시설과 미사일 저장고를 핀포인트로 파괴했습니다. 이란이 자랑하던 저항의 축은 본토가 불타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지침을 받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공격 이후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에 전달되던 군사 지원금의 흐름이 급격히 차단되었으며 이는 이란의 대외 확장 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몸통을 직접 가격당한 문어는 이제 자신의 다리를 휘두를 여력조차 없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거대한 군사적 도박에 동참한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중동이라는 거대한 판을 정리하고 미국이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더 큰 적을 상대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개입은 표면적인 무력 충돌을 넘어 21세기 글로벌 패권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려는 닉슨 독트린 2.0의 실행입니다. 과거 미국은 중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전비와 병력을 쏟아부었으나 그 결과는 끝없는 소모전과 전략적 자산의 낭비였습니다. 2026년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올인해야 할 전장은 중동이 아닌 태평양이며 주적은 이란이 아닌 중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동에서의 불확실성을 강제로라도 제거하여 미국의 전략적 에너지가 분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냉혹한 실리주의가 이번 작전의 본질입니다.
이는 미국이 직접 주둔하며 매를 맞는 대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지역 우방국들이 이란이라는 패권 세력을 스스로 견제하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MEAD 중동 통합 방공망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도화된 레이더망과 걸프 국가들의 방어 자산을 하나로 연결하여 미국 없이도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자동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국은 이 운영 체계의 관리자 역할만 수행하며 실제 전투의 부담은 지역 국가들에게 넘기겠다는 계산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미국의 전략적 자산 이동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최근 1년간 중동 주둔 미군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배치된 스텔스 전투기와 항모 타격단의 숫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은 중동이라는 숙제를 빠르게 끝내고 중국이라는 본시험장에 집중하기 위한 사전 청소 작업인 셈입니다. 이란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복구 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만 미국은 안심하고 중동에서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이러한 출구 전략을 순순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정면 승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란은 전 세계의 급소를 찌르는 경제적 반격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총칼보다 더 위협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과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쟁의 광기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정교한 알고리즘이 아닌 인간과 기계의 오판입니다. 이번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쿠웨이트 방공 시스템의 미군 전투기 5인 격격 사건은 전장의 안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수백 대가 여러 방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극한의 혼란 속에서 아군을 식별해야 할 레이더 시스템은 순간적인 데이터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가 적국의 미사일로 오인되어 동맹국의 미사일에 격추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항공기 한 대와 조종사의 손실을 넘어 고도화된 현대전 시스템이 가진 치명적인 취약점을 노출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오인 교전은 전쟁의 성격과 규모를 지도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확장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1988년 미 해군 빈센삼이 이란 민항기를 군용기로 5인에 격추하여 290명이 사망했던 참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비극은 양국 간에 지울 수 없는 증오의 씨앗을 뿌렸고 2026년 현재의 5인 격추 사건 역시 주변국들을 예상치 못한 군사적 개입으로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와 같은 걸프 국가들은 자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망을 가동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 한 번의 식별 오류가 동맹국과의 외교적 파멸이나 적국의 보복 명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 전쟁이 길어질수록 실제 전투보다 이러한 오판과 사고에 의한 참사가 정세를 지배하게 됩니다. 지휘관들이 아무리 정밀한 작전을 설계해도 현장의 통신 단절과 전자전 교란은 전장을 통제불능의 카오스로 몰아넣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짧고 깔끔한 전쟁은 이러한 변수들로 인해 점점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5인 격추로 인한 불필요한 희생이 늘어날수록 참전국 내부의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며 이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전쟁의 목표를 수정하거나 무리한 확전을 선택하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전쟁이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물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낡은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 세워질 새로운 중동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180도 다른 형태가 될 것입니다. 전쟁의 광기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정교한 알고리즘이 아닌 인간과 기계의 오판입니다. 이번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쿠웨이트 방공 시스템의 미군 전투기 5인 격격 사건은 전장의 안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뺏고 빼앗는 싸움을 넘어 지난 반세기 동안 중동을 지탱해 온 낡은 질서가 해체되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고 국가 지휘부가 마비된 이란은 이제 신정체제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내부 격변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수십 년간 중동을 지배했던 종교적 권위와 혁명 수출의 에너지가 외부의 압도적인 물리력에 의해 강제로 진압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국가 간의 안보가 더 이상 국경선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 공급망과 디지털 방공망으로 촘촘히 얽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미래의 중동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180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습을 통해 중동의 군사적 불확실성을 거세하고 인도태평양으로 국력을 집중하는 전략적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발맞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경제와 안보를 공유하는 실리적 동맹으로 빠르게 밀착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물류 불안정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적응해야 할 새로운 경제 환경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대한민국에게는 생존을 위한 체질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결국 2026년 2월 28일의 공습은 인류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국제 정치를 운용하는 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역의 균형 전략이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또 다른 저항의 씨앗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낡은 시대의 종언을 알린 이 불길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위협으로 다가올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